안녕하세요. 아, 아, 네, 정말 이렇게 그 두 분 같이 뵙는 거 간만이고요. 예. 먼저 두 분 최근 근황들이 궁금한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 경우에는 밤을 떠난 다음에 계속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쪽에 있으면서 이제 최근에는 매시업 엔젤스라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극초기 스타트업들을 이제 주로 투자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박지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년도에 컴투스를 창업하셨다가 이제 재작년 말에 게임빌에 이제 인수를 시키시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제주도에서 은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뭐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은둔까지는 아니고요. 전혀 다른 업계.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그 벤처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전혀 다른 그 학부모 모드로 돌아가서 제주도에서 지금 뭐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냥 놀기는 그러니까 뭐 몇 군데 스타트업 투자를 하시는 여러 그 투자 회사에 그 LP로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들이 어떤 좋은 회사들이 나왔는지는 가끔씩 업데이트 받고 있어요. 네. 뭐 이건 여담이지만 그 최근에 매각하신 컴투스 시총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어, 예, 이 질문 상당히 두려운 질문인데요. 뭐 회사를 팔았는데 사실 정말 잘 되면 뭐 아깝긴 하죠. 솔직히 아깝긴 하지만 사실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더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돛닦는 심정으로 예,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제 문재원 대표님, 그 문재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2007년도에 비키 창업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빙글이라는 관심사 기반 SNS를 또 창업하셨고 그리고 역시 이제 같은 시기인 재작년 말에 라쿠텐에 이제 비키를 인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새로 창업하신 빙글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더벤처스라는 또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후배 창업가들을 투자하고 돕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는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병행하고 계시나요? 저 한 80대 20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빙글이 80? 80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더벤처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투자 심사를 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제 되게 만드는데 시간을 쏟자라는 그 이제 모토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더벤처스 내부에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경영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뭐 디자인 마케팅까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반드시 제가 필요할 때 뭐 요럴 때만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예, 대부분은 빙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그 어떻게 보면 빙글 창업하시고 조금 있다가 비키가 바로 인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비키 인수되기 전에 빙글 창업 안 하셨다면 그래도 다시 빙글 창업하셨을지 아니면은 그냥 더벤처스만 이제 이름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그 창업했을 것 같습니다. 네. 창업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 이 메이커스 DNA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이제 자꾸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러는 거를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다 보니 그렇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 더벤처스도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메이커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사회 하시는 분도 이제 설명 주셨지만 저희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저희가 청중들로부터 심플로를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한두 개를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0년대 이제 제가 공동 창업했던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그랬고,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창업했던 다른 뭐 인터넷 관련 기업들, 그리고 게임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네오이즈나 뭐 넥슨, NC들 보면 그 당시 인트라넷 관련 뭐 SI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각자 이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간 것 같은데, 이제 그 박정 대표님도 컴투스 창업하시기 전에 원래 PC통신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하시다가 그 다음에 컴투스를 다시 창업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게 되었고 다시 또 컴투스를 창업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벤처 투자 회사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고 창업에 관련된 정보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PC통신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업이었어요. 근데 시작을 해보니 생각만큼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아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굉장히 비즈니스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 판매를 하게 되고 이 아이템은 운영 유지는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 건 아니지 않나 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그 사이에 한 2가지를 더 했었어요. PC통신 검색 엔진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게임 하드웨어도 손대보고 해보고 느낀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매번 새로운 사업 할 때마다 빚을 남기고 나중에는 빚이 좀 많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뭐고, 사람들이 정말 그 원하는 비즈니스, 돈을 쓰고 뭐 구매하는 아이템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2, 3년간 쭉 경험했었고요. 모바일 게임 서비스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무선 인터넷이 처음 도입될 때 컨텐츠를 사용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엔터테인먼트 쪽이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것도 사실 그 전에 PC통신 그 컨텐츠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그 지식인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는 굉장히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맞는 아이템과 그리고 정확한 타겟된 사업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으셨네요. 이제 문전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2세대신데 역시 이제 비키를 창업하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3D 아바타 사업을 하셨다가 잘 안 되시고 다시 이제 비키를 하신 걸로 압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이제 모든 창업이 역시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성공하기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첫 번째 창업을 했던 게 잘 안 되고 이제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망한 회사를 이렇게 수습을 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젊은데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이렇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이왕 할 거 실리콘밸리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다는 실리콘밸리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유학을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하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서바이벌 스킬이라도 이제 기르려면 유학을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유학을 가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막 문제집도 풀어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막 다 했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이 언어를 쓰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없나 이렇게 막 찾아봤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미드를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비키의 아이템이 나온 거고, 빙글 같은 경우에는 비키를 이제 하다 보니 비키가 이제 협업 자막 툴을 탑재한 글로벌 TV 사이트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글로벌 컨텐츠 유통이라는 것이 힘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마켓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마켓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비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언론에서 나갈 때는 그러니까 비키가 훌루 for the rest of the world라고 해가지고 이제 훌루와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일 때는 TV 사이트지만 그 뒷단에는 그 커뮤니티 플랫폼인 거거든요. 그 커뮤니티 플랫폼이라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심지어 저희가 비키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했을 때 우리 이제 문 닫아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저희 유저들이 우리는 비키가 필요하니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네이션을 받아라라고 해서 진짜 페이팔을 붙여가지고 해봤더니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 도네이션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그걸로 간신히 서버 비용이랑 저희 한 명의 엔지니어 그 코스트를 대서 진짜 기사회생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TV에 한정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사를 아우르는 관심사 커뮤니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빙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감동의 도네이션이었네요. 네. 그 비키 관련돼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비키 이제 실리콘밸리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쓰는 학벌이나 네트워킹보다는 진정한 순수한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문 대표님은 사실 이제 하버드 유학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은 공동 창업자이자 이제 남편분인 호창성 대표님은 이제 스탠포드를 이제 졸업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하버드랑 스탠포드라는 학벌이 비키에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버드 스탠포드라고 하지만 막 그 아주 뭐 말을 유창하게 한다거나 그쪽 어떤 문화나 그 사회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 성골진골 대접을 받을 수는 없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버드 스탠포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창업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시드를 유치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말로 그냥 한마디 말로 이렇게 투자를 유치를 할 때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근데 저희는 막 러닝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감동을 시켜야만 네.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저희는 그런 기회는 얻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학벌과 네트워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아까 질문이 그 실리콘밸리는 그 학벌이나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실력보다 그러니까 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한국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실리콘밸리는 그 학벌이나 네트워크를 중요시 뭐 의미가 없고 실력만 보는가? 잘 모르겠는 게 아주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가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이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평가할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을 끌어담는 중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끼칠 수 있겠는가 싶어요. 투자를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 그 VC 벤처 캐피탈리스트 10명을 만나면 5명은 하버드고 3명은 스탠포드고 나머지 2명은 다른 학교 출신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내 후배 누가 있는데 걔가 진짜 정말 정말 뛰어난 것 같더라. 라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하일리 평가를 했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할 좀 수밖에 없죠. 정리를 해보자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골은 아니시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나마 하버드, 스탠포드 출신이라서 그런 투자자들과의 접촉 기회를 더 많이 가지셨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창업이잖아요. 네. 대학교 때 창업을 하니까 뭐 같이 일할 수 있는 멤버가 네. 없잖아요. 네. 다 이제 과에서 후배들 꼬셔가지고 음. 밥 사주면서 음. 이제 프로젝트 시키고 음. 물론 요즘 뭐 열정 뭐 페이 열정 뭐 이런 페이. 얘기 하던데 네. 사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거기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되는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평소에 학교 다니던 후배한테 잘 하시는 게 나중에 벤처 할 때 네. 큰 도움이 되죠. 하긴 뭐 저희 다음도 옛날에는 듣보잡이어서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냥 후배 쫓아다니면서 발려뛰면서 밥 사주고 이렇게 꼬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예. 해서 뭐 학벌이나 네트워크가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학벌이나 그 네트워크만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일 뿐인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박정 대표님 같은 경우 정말 컴투스 오랫동안 이제 해오시다가 이제 최근에야 이제 엑시트하시고 쉬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라 할까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반면에 가장 뭔가 좀 그동안 보람찼던 순간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아까 말씀 잠시 네.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시 돈이군요. 빚에서 헤어날 수 없어서 투자를 받았어야 했던 그 네. 시점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웠고요. 네.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워낙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뭐 시장이 제로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미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네. 직원을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신입 사원 뽑아서 프로그램하고 게임은 무엇인가 공부해가지고 네.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전문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게 한 네.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10년이나. 컴투스에서 그 좋은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는 그 네. PD들이 대부분 다른 업계에 계셔서 일하시고 뭐 성공 프로젝트를 네. 만들어서 오신 네. 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신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막 실패하면서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었어.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가면 안 돼. 네. 뭐 이런 걸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지금도 탄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람 있는 때라고 하면 이 친구 정말 코 흘리면서 키웠다. 처음에 들어올 때 진짜 반신반의 그래도 한번 믿었던 친구들이 네. 정말 2번, 3번의 네. 실패를 거치고 드디어 새로운 성공 프로젝트 하나 딱 냈을 때 그럴 때 사실 뭐 제 자식 키워서 뭐 시집 보낸 것처럼 이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지연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비키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고 빙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최근에 시작하신 것도 다시 글로벌 멤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인종이랑 문화를 초월해서 다양한 멤버들이 조직 내에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약간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눈치껏 잘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거 당연히 막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진짜 답답했었어요. 진짜 답답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답답함들을 이렇게 겪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한국만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그 수많은 답답함들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이제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 같은 것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당연하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당연한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다양성에서 항상 이제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미리 오해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물어봐서 서로 이해해 갈 수 있는 문화들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주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이렇게 푸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두 분 다 여성 창업가시기도 하지만 또 이제 같은 공통점이 부부 이제 공동 창업자신데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일들도 있으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박정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여성 창업가들로서 어떻게 따로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후배 여성 창업가 분들에게 따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네. 아이가 없었을 때는 네. 결혼을 했다는 것이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안에 누군가는 네. 그 항상 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사실 그 얘기가 중간에 끊기잖아요. 항상 생각을 공유하기가 되게 힘든데 같이 퇴근하고 같이 출근하니까 24시간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부 일심동체군요. 그렇죠. 그 사실 일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같이 움직이니까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서로 네. 이제 그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네. 큰 장점이 있는데 사실 단점은 피곤해요. 굉장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침대 머리맡에서 새벽 4시까지 토론하다가 정말 피곤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뭐 새벽 4시까지 뭐 하러 네. 이걸 머리 쥐어뜯으면서 고민했나 이런 이게 사실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이 또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라리 집에 와서 회사 얘기하지 말고 어느 순간 돼서는 하지 말고 그냥 게임이나 하자 우리 해서 집에 가서 게임을 열심히 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애가 생기면서 사실 애기가 엄마를 필요로 하고 아빠를 필요로 하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회사에 가는데 회사 일이 너무 또 많기 때문에 애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이 작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죄책감이 많이 쌓이게 되고 결국 책임은 엄마한테 돌아오고 뭐 결국 얘가 무슨 옷을 입힐지 무슨 학교를 다닐지 뭘 먹일지에 대한 사소한 의사결정을 사실 엄마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참 관리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제가 굉장히 편안해진 게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우리 가족만 일단 챙기면 네. 되니까 그게 굉장히 좀 지금은 네.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문전 대표님도 역시 같이 이제 공동 창업이신데 혹시 많이 싸우진 않으셨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을 다 아는 그 사람들은 예측하겠지만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싸움이 안 됩니다. 서로 또 싸움이 보완 관계도 성립이 되죠. 안 되고. 네. 예, 그렇죠. 뭐 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대 돼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질문 저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문전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려는 국내 창업팀들 많이 보이는데 그런 후배 글로벌 진출 창업팀들한테 좀 딱 한 가지 당부하시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그 글로벌 창업 그런 시도가 이제 많아야 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숙명인 것 같고요. 이제 나가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특히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알고 이제 그 적합한 서포트를 받아서 이제 나가고 그래서 시행착오들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저희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후배 창업가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좀 고민을 네. 좀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박지영 대표님, 그 최근에 이제 국내 창업 열풍이 되게 강한데 혹시 반면에 이런 분은 웬만하면 창업하시지 말라라고 도시락 싸들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말리실 만한 그런 케이스의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저는 웬만하면 창업을 하고 실패를 해보는 게 괜찮다, 할만하다. 엄청나게 빚만 지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해보시라고 사실 권하고 싶은 게 창업이에요. 그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제 스스로가.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권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그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이끄는 리더로서 적절한가를 판단할 때 본인이 사실 어떤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작은 팀의 리더로서 자기가 어땠는가, 괜찮은 리더였나 한번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10명이 있는 조직의 좋은 리더는 10명짜리 회사의 리더가 될 수 있고 100명의 팀을 잘 이끌어 봤던 사람들은 또 그만큼의 100명짜리 회사로 또 키우는 건 또 다른 또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희가 이제 작은 규모, 큰 규모의 팀을 굉장히 많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회사 내부의 조직이 구조였기 때문에 보면 팀 하나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안에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 리더의 그 자질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나가서 창업해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 작은 커뮤니케이션 문제 내지는 의사결정 문제 그 안에서 일하는 각종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나가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창업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데 대놓고 말은 잘 못하고 옆에서 그냥 그래도 배우면서 끊임없이 좋아지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좀 우려를 하면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청중들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 보겠는데요. 문전 대표님,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성이 가지는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강점. 강점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진 강점을 그게 역할을 크게 하는 아이템을 찾으셔야죠. 뭐 그 여자가 하기에 뭐 너무 힘들다거나 사실 남녀를 떠나서 내가 가진 스킬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녀를 아까 말씀하신 아기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건 개개인들이 워낙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박정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꼭 그 창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커리어 우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슈일 수 있는데 많은 여성이 성공하기엔 패밀리나 워크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커리어를 꾸려 나가며 타협하거나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을 가정을 사실은 어느 정도 팽개치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정말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고 보람도 있고 팀도 계속 크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좀 행복하지 않겠다. 내가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 출장을 이제 매달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내가 정말 지금 계속 이거 하는 게 내가 행복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제 일단 스톱하고 한 몇 년은 좀 가족에 좀 집중을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가셨군요. 네. 그래서 좀 몰입을 해보고 또 열심히 해보고 그 안에서도 좀 배울 거 있겠죠. 조금 더 성장하고 나서 다시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오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자기 그 심장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바쁘신 와중에 오늘 또 참여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